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PID 제어를 위해서 1kHz 주기를 만들었었고요. 또 센서 회전 부호랑 조종기 조작 방향을 일치화하는 것까지 구현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조종기 조작 키값을 이용해서 모터도 한번 회전시켜 봤죠. 그래서 드론이 비행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모터를 증가시키고 또 어떤 모터를 감소시킬지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 제어를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PID 제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싱글 PID 제어 이론을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코드도 한번 구현을 해볼 겁니다. 이 싱글 PID는 기본적인 고전 PID 제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더블 PI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더블 PID는 싱글 PID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싱글 PID는 구조가 단순하고 변형이 거의 없는 반면에 더블 PID는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쓰이기 때문에 시스템마다 혹은 구현하는 사람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싱글 PID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는 더블 PID로 바꿀 건데 먼저 싱글 PID가 뭔지 알아야 더블 PID도 구현할 수 있는 거라서 강의 순서는 싱글 PID 다음에 더블 PID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연을 보여드릴 게 좀 많은데요. 먼저 DJI 드론 중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팬텀2를 시소지그에 올려서 한 축 자세 제어 성능을 좀 확인해 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현할 드론의 비행 성능을 비교하고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 다음에 PID 제어가 아닌 센서 피드백 없이 단순히 조종기 조작으로만 한번 제어를 해보고 비행 테스트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 구현했던 걸로 한번 비행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싱글 PID 제어를 구현한 후에 실제 제어 성능이 어떤지도 또 지그에 올려서 확인을 해보고 그 상태로 비행을 했을 때 비행이 가능한지도 확인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실험하고 또 비행하는 걸 보여드릴 게 많아서 좀 재밌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현해야 될 비행 제어의 성능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DJI 팬텀2의 자세 제어 성능이 어떤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구식이어도 비행 성능은 좋기 때문에 팬텀2를 벤치마킹해서 제어 성능을 우선은 주관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고 본 수업에서 개발하는 드론도 그거랑 비슷하게 제어가 되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이 영상은 몇 년 전에 찍었던 거고요. 한 축 테스트 지그에 이렇게 팬텀2를 고정시켜 놓고 자세 제어 성능을 확인해 본 겁니다. 이 빨간색 숫자는 0.1도 단위로 측정되는 엔코더 값이고요. 즉 이 숫자가 10이 돼야 1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 초록색 숫자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수평 유지하는 거는 이렇게 오차가 1도보다 작게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툭툭 쳐보면서 외란을 좀 줘봤는데 이 영상은 또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고 이렇게 손으로 툭툭 쳤을 때 반응을 확인해 봤고 이렇게 작은 외란이 들어오면 진동도 없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죠. 그리고 수평 유지한 채로 강제로 이렇게 한쪽을 잡아 당겼을 때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반응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출렁이는 현상은 아예 없고요. 그리고 수평보다 조금 넘어가는 오버슈트가 이렇게 한번 발생하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오버슈트는 딱 한 번만 발생하고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대충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먼저 주황색 그래프가 드론의 목표 각도고요. 목표는 계속 0도죠. 수평을 유지하는 게 목표고, 그리고 이 파란색 그래프가 드론의 회전 각도를 나타냅니다. 이 그림은 팬텀2의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없어서 좀 전에 이 영상대로 제가 임의로 그린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랑 100% 일치하진 않습니다. 이해가 좀 쉬우시라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드론은 수평을 유지하고 있고 그때 오차가 거의 0.1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손으로 몇 번 툭툭 쳤는데 손으로 치는 순간 드론에 힘이 가해지니까 그 영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좀 하겠죠. 외란이 좀 들어온 거고 그 후에 제어 알고리즘에 의해서 원래 위치인 0도로 돌아갈 텐데 그때 특성을 보시면 팬텀2는 오버슈트가 한 번 발생하고요. 그 후에 서서히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했는데 그때 특성이 다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때 영상을 좀 보시면 손으로 툭툭 쳤을 때 반대로 넘어갔다가 그리고 오버슈트가 발생하고 서서히 원래 위치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번에는 손으로 쭉 잡아당겼다가
몇 초 후에 손을 놨을 때 상황을 그려봤습니다. 잡아당겼을 때는 12도 정도 기울어졌고요. 손을 놓는 순간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데 역시 바로 0도에서 멈추는 건 아니고 오버슈트가 한번 발생했고요. 이때 마이너스 7도 정도의 오버슈트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0도로 천천히 수렴을 하는데 손을 놓은 후부터 0도로 수렴하는 데까지 한 1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상을 다시 한번 또 보시면 손으로 잡아 당겼다가 몇 초 후에 놨더니 바로 0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오버슈트가 발생하고 0도로 서서히 돌아오죠.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팬텀2의 특징이 급격하게 반응하진 않습니다. 목표 위치인 0도로 돌아오는데 서서히 돌아오죠. 지금 이렇게 오버슈트가 크게 발생해도 서서히 돌아오는 패턴을 보입니다. 빨리 제 위치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급격하게 반응할수록 제어가 좀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빨리 제 위치로 돌아오다 보면 오버슈트가 이렇게 한 번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진동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비행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고, 지금 팬텀2의 상황을 봐도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진 않죠. 대신 정확하게 제어가 되고 또 어떤 상황에도 오버슈트는 한 번씩만 발생합니다. 제어를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비슷한 응답을 갖는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이제 이중 PID까지 다 끝나고 나서 우리 드론도 이렇게 비슷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 다시 그때 이 영상이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험을 좀 할 거라서 저는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프로펠러를 달고 실험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절대 프로펠러를 끼시면 안 되고요. 또 모터 돌 때에도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해도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독약이랑 밴드를 구비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원마트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구급함을 팔고 있어요. 이런 거 하나 사두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사고가 난다면 이걸로 응급처치를 좀 하신 후에 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치지 않게 꼭 조심하셔야 돼요. 이 수업에서는 이론보다 구현이랑 실습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 드론 PID 컨트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매틀랩 채널이 하나 나오는데, 이 안에 들어가시면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드론 시뮬레이션 앤 컨트롤이랑 그리고 언더스탠딩 PID 컨트롤 이렇게 두 가지 튜토리얼이 있는데, 둘 다 그림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꼭 들어가서 한 번씩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은 영어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림으로 설명을 잘 해주기 때문에 그림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줍 브로킹이라는 유튜버도 있는데, 이분은 아두이노로 드론 개발하는 영상을 올려놨고요. 이 영상에서는 소스 코드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험하는 영상도 있어서 이 부분이죠. 그래서 PID 제어를 이해하는 데 꽤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제 수업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이랑은 코드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이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추천드리고, 제 소스 코드는 이 이론 설명이 다 끝나고 이따 코드 작성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 영상에서는 고도 제어랑 GPS 제어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 수업에서는 안 다루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분 채널을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역시 설명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다시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쿼드콥터 회전익은 내 모터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추력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내 모터 중에 어떤 모터의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고 또는 감소시키는지에 따라서 비행 방향을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내 모터는 드론의 수직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역시 힘도 수직 방향으로만 발생시킬 수 있고요. 또 모터 회전 속도에 따라서 드론의 롤 피치, 요의 회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롤 피치가 회전하면 드론이 기울어지면서 그 방향으로 전진하죠. 회전 속도는 둘씩 쌍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고요. 1, 3번 모터가 시계 방향, 그리고 2, 4번 모터가 반시계로 회전합니다. 내 모터 속도를 똑같이 증가시키면 위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단순히 조종기 키값으로만 모터 속도 조절을 한번 해봤죠. 이제 오픈 루프 컨트롤이랑 그리고 클로즈드 루프 컨트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픈 루프 컨트롤은 측정 값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제어되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이 자동으로 켜지거나 꺼지잖아요. 근데 센서 같은 거 없이 몇 시가 되면 켜지고 몇 시가 되면 꺼져라, 이런 시스템이 오픈 루프 컨트롤의 예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종기 조작으로 모터를 제어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오픈 루프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도를 보시면 현재 상태를 피드백하는 내용이 없죠. 그 반대의 개념을 클로즈드 루프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그 가로등이 조도에 따라서 어두워지면 켜지고 밝아지면 꺼지는 시스템이라면 조도를 측정하고 그게 제어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게 클로즈드 루프 컨트롤의 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현재 상태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어야 되고 그게 피드백 돼서 제어에 다시 반영됩니다. PID 제어도 현재 상태에 의해서 자동으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 클로즈드 루프 컨트롤에 속하고요. PID 제어 외에도 다른 제어 기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센서를 이용해서 제어량이 다시 결정되는 모든 제어 방식은 다 클로즈드 루프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구현했던 센서 피드백 없이 단순히 조종기 조작으로만 드론 비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종기 입력 신호가 바로 PWM 신호로 계산이 돼서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이죠. 즉 아예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는 드론을 테스트 지그에 고정시켜 놓은 모습입니다. 앞으로 코드 작성을 하고 실제 비행을 하기 전에 이 지그에 올려서 여러가지 테스트들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프로펠러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있죠. 장갑도 두 겹을 낀 상태예요. 모터가 워낙 빨리 돌기 때문에 이렇게 두 겹을 껴도 프로펠러에 닿으면 피멍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테스트할 때는 드론에 이렇게 손이 가까워질 일이 좀 많기 때문에 꼭 반드시 장갑을 끼시고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옷도 긴팔을 입고 있죠. 이제 이 지그가 있으면 제어 테스트를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 찾는 것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가운데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비행하는 거랑은 결과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여기서 수평 제어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본 후에 실제 비행 테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 지그는 한 축만 테스트할 수 있고요. 롤 피치 축 중에 피치 축만 테스트할 겁니다. 근데 롤이랑 피치는 축 간 거리가 완전히 다르지 않은 이상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FC에는 센서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작업했었던 이 조종기 조작 키 값으로만 모터 회전 속도를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직접 조종기를 조작해서 수평을 잡는 걸 해봤습니다. 먼저 드론에 전원을 넣었고요. 그리고 조종기를 켜고 이제 조종기 조작으로 수평 제어를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좀 높였고요. 지금은 아예 센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평을 유지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보시면 센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예 기울어짐에 따른 반응이 없죠. 그리고 이제 조종기를 조작해서 수평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수동으로 수평을 자세를 잡아야 돼서 수평 유지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보시면 아예 수평 유지가 안 되고 계속 앞뒤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렇게 수평 유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비행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제어가 안 돼 있어서 아예 원하는 대로 이동을 시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FC에는 센서 사용하는 거 없이 단순히 조종기 키값으로만 모터 속도가 조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비행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본 거죠. 이제 조종기의 롤 피치 요는 가만히 두고 스로틀만 높이면 내 모터의 회전 속도가 똑같이 증가할 테니까 그 자리에서 위로 상승을 하겠죠. 근데 예전에도 확인했듯이 내 모터 속도가 100% 똑같지도 않고 또 자동으로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외란이 발생하면 그거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고도에서는 특히 바람이 다시 위로 튕겨 오르는 와류가 좀 심하기 때문에 외란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태를 좀 봤더니 아밍을 하고 스로틀만 높였는데 이렇게 뒤로 기울어졌죠. 그리고 몇 번 더 비행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아예 비행이 불가능하죠. 몇 번 더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두세 번 더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예 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자, 다 실패했죠. 그러면 PID 제어도 없이 이렇게 비행을 시도해본 이유가 PID 제어가 없으면 아예 비행이 불가능한지 궁금할 수도 있죠. 지금 봤듯이 거의 비행이 불가능했는데 그렇다고 모든 비행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회전익 타입이잖아요. 이 회전익은 자세 제어를 빠르게 해줘야 돼서 PID 제어가 없으면 거의 비행이 불가능한데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는 고정익 타입은 지금같이 센서가 없어도 수동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고정익은 비행체 구조상 날개 디자인부터가 양력을 고려해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날아가면서 양력이 발생해요. 앞으로 날아가기만 하면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날개 피치 조절을 천천히 해줘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새는 고정익에도 다 FC가 들어가서 자세도 자동으로 제어를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FC 없이도 이 고정익을 비행을 했었어요. 수신기에서 나오는 PWM 신호만으로 수동 조종을 한 거죠. 그래서 고정익은 이렇게 수동 비행이 가능한데 회전익 타입은 내 모터의 회전 속도로만 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어를 빠르게 해줘야 호버링이랑 자세 제어가 가능하고요. 사람이 조종하면 빠르게 반응을 할 수가 없어서 비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를 이용한 자동 피드백 제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만드는 드론에 이 피드백 제어가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피드백 제어는 좀 전에 그 클로즈드 루프 컨트롤이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피드백 제어는 목표 값이랑 현재의 상태를 줄여가면서 목표에 수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제어를 하면서 변경되는 현재의 상태를 다시 제어에 반영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피드백이란 말이 붙었고요. 이 피드백 제어는 반드시 제어에 의해서 현재 상태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재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야겠죠.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 회전 속도를 조절하면 자세가 바뀌고요. 그 바뀐 자세를 측정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다시 모터 회전 속도를 조절하고 그런 방식입니다. 만약에 자세가 바뀌었는데 모터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게 아니고 뭐 부저의 주파수를 제어한다던가 아니면 또 자세가 아니고 뭐 온도를 측정한다던가 이렇게 관련 없는 것들을 제어를 하거나 측정을 한다면 제어가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현재 상태가 변해야 되고 또 현재 상태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 컨트롤이랑 조금 다른 개념인 피드 포워드 컨트롤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는 피드백의 반대 개념이라기보다는 보통 피드 포워드는 피드백 컨트롤이랑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더 복잡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서 한번 피드 포워드 컨트롤에 대해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좀 전에 잠깐 나왔던 가장 단순한 구조의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블럭도입니다. 이 그림은 밑에 있는 이 출처에서 따온 그림이고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약간 수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신호의 종류들이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신호의 의미가 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레퍼런스가 제어의 목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메저드 밸류가 센서로 측정한 현재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 빼기 현재를 오차로 정의합니다. 이 에러가 제어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 계산의 결과를 제어 신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로 플랜트를 구동을 하는데 이 플랜트는 제어 신호로 구동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드론에서는 모터가 되겠죠. 이 모터가 회전하면 현재 상태가 바뀔 거고요. 그 현재 상태를 측정해서 다시 다음 루프의 오차를 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목표에 점점 수렴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피드백 제어의 흐름이고요. 이제 우리가 사용할 롤 피치 각도 제어를 예로 들면 조종기 조작량에 따라서 목표 회전 각도를 설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비에노 080 센서로 현재 각도를 측정하고 그 둘의 차이를 오차로 정의해서 제어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PID 제어 알고리즘에 의해서 출력 신호가 계산이 되는데 그걸 CCR 레지스터에 넣어주면 모터의 회전 속도가 바뀔 겁니다. 모터 속도가 바뀌면 또 들어온 자세가 같이 변하죠. 그걸 다시 측정해서 다시 이 계산을 반복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제 이 다른 거는 다 정의가 됐는데 가운데 있는 이 제어 알고리즘 정의가 안 됐죠. 저희는 가장 흔한 피드백 제어 방식인 PID 제어를 사용할 겁니다. 이제 드디어 PID 제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게 다 이 PID 제어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PID 제어는 대표적인 피드백 제어 방식 중에 하나고요. 이 외에도 다른 제어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PID 제어는 오래된 제어 기법인데도 구조가 간단하고 성능이 뛰어나서 제어가 필요한 모든 시스템에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블록도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수식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PID 제어는 3개의 항으로 구분이 되고요. 비례항인 프로포셔널의 P, 적분항인 인티그럴의 I, 마지막으로 미분항인 디리버티브의 D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게 다 오차랑 관련이 있고요. 좀 전에 목표에서 현재 값을 뺀 걸 오차라고 정의했죠. 이 오차 크기에 비례하게 제어하는 게 P 제어고 이 오차를 누적해서 제어하는 게 I, 오차의 변화율만큼 제어하는 게 D 제어입니다. 그래서 이 오차만 정의가 되면 이 모든 걸 다 계산을 할 수 있고 이 각각의 계산 결과를 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모터를 제어하는 신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전적인 싱글 PID 방식의 기본 구조고요. 여기서 I에서 오차 적분할 때 그리고 D에서 미분할 때 주의해야 되는 문제가 각각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ID 제어의 각각의 역할은 먼저 P 제어는 오차의 크기만큼 제어량을 결정해서 목표에 수렴하는 속도를 결정하고요. I 제어는 이제 P 제어만 하면 목표에 완전히 수렴하지 못하고 약간의 미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제거해주는 역할이고, D 제어는 오차가 너무 빨리 변하면 과도하게 제어가 되면서 제어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PID 제어라고 하고요. 이때 개인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각각 PID 항의 계산 결과에 얼마만큼 곱해주는 상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개인이 PID 제어의 성능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잘 구해야 돼요. PID 제어의 그래프를 찾아보시면 거의 다 이런 그림들이 나올 텐데 우선 이 그림은 밑에 있는 이 출처에서 따온 그림이고 PID 제어의 응답을 나타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0에서 시작해서 목표값인 1에 수렴하는 과정이고 이걸 수학적으로는 스텝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1이고요. Y축의 단위는 중요하지 않고요. X축의 단위는 시간입니다. 즉 시간에 따른 시스템의 응답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0에서 시작을 해서 목표인 1에 수렴을 해야 되는데 PID 제어는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목표에 수렴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각각의 구간마다 이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이제 0에서 시작해서 목표 값의 50%가 될 때까지 시간을 딜레이 타임이라고 하고요. 여기 딜레이 타임. 그리고 10%에서 90%가 될 때까지 시간을 라이즈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 값을 넘어서 위로 한번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오버슈트라고 하고 이때를 최대 오버슈트 A라고 하고 그때 시간을 피크 타임이라고 합니다. 여기 Tmax라고 되어 있는 게 피크 타임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 목표값보다 또 한번 낮아지는 언더슈트가 발생을 하고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데 이 두 번째 오버슈트를 오버슈트 B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동을 하다가 진동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목표에 수렴하게 되는데 이 진동폭이 목표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안에 들어오는 시간을 세틀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에 완전히 수렴하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미세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걸 정상 상태 오차, 스테이디 스테이트 에러라고 합니다. 이걸 다 아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PID 제어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중에 이런 시간들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는 이 개념들을 다 알아야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모델링된 시스템을 분석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입력을 1을 넣었을 때 그 결과를 분석하는 유닛 스텝 리스판스라는 기법이 있고요. 또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기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PID 제어에서는 잘 안 쓰이는 것 같은데 개념은 무한대의 크기를 갖는 신호를 아주 짧게 입력으로 한번 넣었을 때 그때의 응답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제 수업에서는 그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다 몰라도 PID 제어 개념이 워낙 쉽기 때문에 그냥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PID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코드 작성하면서 이 개념이랑 합쳐지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개념들은 대학에서 제어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 다 배우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런 개념들 몰라도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개념들을 정의한 이유가 예를 하나 들어서 누가 저보다 어떤 제어 시스템을 먼저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후에 나중에 만든 거죠. 그러면 그 먼저 만든 사람 거보다 당연히 제게 더 좋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좋게 만들었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내게 더 좋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어가 더 빠르고 부드럽게 잘 됩니다. 또 아니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때 이 세틀링 타임이나 뭐 라이즈 타임 이런 것들이 각각 30% 줄었고요. 오버슈트가 20% 줄었습니다. 라고 하면 뭔가 좀 신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수치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객관적인 수치가 없으면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저희처럼 취미로 개발하는 게 되는 거죠. 어떤 제품을 만든다거나 혹은 학술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개념들을 부여를 해서 각각 수치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도 각각을 다 구분해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 수업에서는 이런 개념들 다 모르셔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드론을 지그에 고정해서 PID 개인을 좀 바꿔가면서 제어 성능을 비교를 해볼 건데 근데 문제가 저희가 드론 세팅할 때 수신기랑 텔레메트리 모듈을 다 드론 뒤쪽에 설치를 해놔서 뒤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배터리를 앞쪽에 배치를 해서 무게중심을 중간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PID 제어에 의해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이 무게가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게 하시면 돼요. 이제 PID 제어의 개념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실제로 제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예를 좀 들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때 내 모터의 CCR 값이 다 13,0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CCR의 범위는 1500부터 21,000까지죠. 이때 목표 각도는 0도고요. 또 수평이니까 현재 각도도 0도가 되겠죠. 그러면 오차는 목표 빼기 현재니까 0이 될 거고 그러면 CCR에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목표랑 현재랑 같은 상태니까 그냥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내 모터가 다 13,00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 뒤쪽을 좀 잡아당겼어요. 네, 잡아당겨서 목표는 그대로 0도인데 드론이 뒤로 기울어지면서 현재 값이 마이너스 20도가 됐습니다. 드론이 뒤로 기울어지면 마이너스죠. 그러면 다시 원래 위치인 0도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뒤에 있는 모터를 증가하고 앞에 있는 모터를 감소하면 될 겁니다. 그때 이 오차의 크기만큼 비례해서 증가, 감소시켜주는 게 P제어의 역할이죠. 이때 오차는 목표 빼기 현재니까 플러스 20이 될 거고 이 20이란 값을 뒤에 두 모터에 더해주고 앞에 두 모터에 빼주면 되는데 근데 이 20을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이 20이란 값이 CCR 전체 범위 안에서 너무 작은 값이어서 생각만큼 앞으로 안 기울어질 거예요. 아예 앞으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게인이란 걸 곱해줍니다. 이 게인은 상수여서 계속 곱해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게인을 50으로 했더니 그때 이 P 제어의 수식의 결과가 1000이 되겠죠. 그 값을 뒤에 두 모터에 더해주고 앞에 두 모터에서 빼주면 됩니다. 이 게인이 너무 크면 앞으로 너무 빨리 기울어질 거고 너무 작으면 아예 앞으로 안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인이 엄청 중요하고요. 게인 찾는 게 PID 제어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앞으로 기울기 시작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차가 점점 작아질 테니까 제어 수식의 결과도 점점 줄어들 거고요.
그러다가 목표랑 일치하게 되면 다시 오차가 0이 되면서 아까처럼 수평이 유지가 되겠죠. 이게 P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P 제어만 해도 제어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회전익 같이 자세 제어를 빠르게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제어를 빨리 하려면 이 P 게인을 높여야 되는데 또 P 게인이 높아질수록 힘이 세지면서 반대로 넘어가는 오버슈트가 더 크게 발생해요. 그게 P 제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P 제어에 의해서 오차가 계속 바뀌는데 각도가 너무 빨리 변하면 또 제어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D 제어를 이용해서 제동을 한다 그랬죠. D를 먼저 설명드리고 I를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D 제어는 오차의 변화율만큼 반대로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좀 전에 마이너스 20도였다가 이제 0도로 복귀를 하니까 마이너스 19도,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7, 16 이렇게 계속 앞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마이너스 20도였다가 다음 PID 제어 루프에서 마이너스 19도가 됐다고 하면 변화율은 현재 각도 빼기 이전 각도에 이제 변화율이니까 그 시간만큼 나눠줍니다. 여기서 시간은 PID 제어의 주기가 되고요. 우리 시스템에서는 1ms이 되겠죠. 그러면 변화율은 1000이 될 거고 이거만큼 제동을 걸어줘야 되니까 이번엔 반대로 뒤에 모터를 감소시키고요. 앞에 모터를 증가시킵니다. 즉 제동이기 때문에 P 제어랑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1000이란 값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게인을 이번에는 1보다 좀 작게 0.5를 줬습니다. 이거는 실제 게인은 아니에요. 얘를 좀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앞에 모터가 조금 증가했고 뒤에 모터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루프가 반복되면서 변화율의 크기랑 방향에 따라서 계속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가 하는 일이 이렇게 상태가 급격하게 변하면 제어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변화라고 제동을 좀 걸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오버슈트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란에 좀 강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D 게인을 이제 너무 크게 줘버리면 각도가 조금만 변해도 제동을 오히려 너무 크게 걸면서 진동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면 이 변화율이 시간 변화분의 각도의 변화니까 이 자체가 각속도가 되고요. 또 ICM2060이 이 자이로 센서가 각속도를 출력해 주니까 이 수식을 사용할 필요 없이 자이로의 값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D제어에서 고려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디리버티브 킥이라는 현상이고요. 이 현상은 이 변화율을 구할 때 지금처럼 각도의 변화율이 아니고 오차의 변화율을 사용하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D 게인은 P 게인의 2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갖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이 PD 제어만 사용을 해도 어느 정도 비행이 가능하고요. I 제어는 앞에 PD처럼 그렇게 크게 제어하는 용도가 아니고 미세 오차를 잡는 역할이라서 I 제어의 역할은 좀 미미합니다. 우선 이제 목표가 0도고요. 현재 각도가 마이너스 5도라고 하면 이거를 더해요. 그리고 거기에 얼마의 게인을 곱해서 뒤에 모터에 더해주고 앞에 모터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기울어질 거고요. 얼핏 보면 P랑 좀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목표에 근접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차가 마이너스 2도 이렇게 줄겠죠. 그 오차를 이전의 오차인 마이너스 5랑 또 더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거기에 게인을 또 곱해서 이 제어량에 더해주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I 제어는 지금 우리 드론 같은 경우는 뒤가 좀 무겁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속도로 모터가 회전하면 뒤가 좀 처질 겁니다. 그럼 그걸 P 제어가 다시 0도가 되게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P의 값이 너무 약해지면서 모터 회전 속도가 충분히 안 나와요. 그러면서 목표에 수렴을 못하게 됩니다. P 제어만으론 이 미세 오차를 줄일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때 이 I 제어를 사용하는데 그건 이따가 시소지그에 올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I 제어에서 중요한 게 I 제어는 이렇게 오차를 계속 누적하다 보니까
그 누적량이 엄청 커지면 오히려 제어에 더 안 좋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 제어의 게인은 또 D 게인보다도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이렇게 더 작게 사용해요. 근데 그래도 누적값이 너무 커지는 현상이 생기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I 제어에서도 고려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이 현상입니다. 이걸 인티그럴 와인드업이라고 하고요. 이걸 해결해 주는 거를 안티 와인드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D 제어에서 발생하는 디리버티브 킥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식 학술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랑 수식은 밑에 있는 이 출처에서 따온 겁니다. 이제 D 제어의 정의가 보통은 오차의 변화율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오차의 변화율이면 현재 오차 빼기 이전 오차의 시간을 나눈 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드론은 가만히 있고 목표값만 바꾼다고 해보겠습니다. 드론은 가만히 있으니까 제동을 걸면 안 되겠죠. 이 D 제어의 수식의 결과가 0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오차의 변화율을 사용하면 드론은 그대로고 조종기만 조작을 해도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각져 있는 사각파가 S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목표 값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이즈처럼 타 있는 게 PV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현재 값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그림이 이 수식의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목표 값이 그대로 있다가 이 순간 목표를 바꾸죠. 근데 그때 이 제어량을 보시면 스파이크 같은 게 한번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대로 목표를 유지하다가 다시 목표를 또 바꿨더니 그때 또 다시 스파이크가 이렇게 발생하죠.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이 상태는 그대로인데 목표만 바뀌어도 이 전체의 결과가 0이 아니게 되면서 이렇게 스파이크 같은 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제어에 반영이 되면 우리가 조종기 조작할 때마다 이 스파이크 같은 게 모터 CCR에 들어가면서 모터에서 막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오차의 변화율이 아닌 각도의 변화율을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이로의 각속도를 사용할 거라서 이 문제는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제어에서 발생하는 인티그럴 와인드업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제어가 오차를 누적한 만큼 제어량에 반영을 하는 거라서 누적값이 커지면 오히려 제어가 더 불안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그래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고 손으로 좀 그려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현재랑 목표랑 일치하다가 이 순간에 목표 각도를 이렇게 바꿨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PD 제어만 하면 목표 값에 수렴을 하다가 오버슈트랑 언더슈트가 몇 번 반복해서 발생하고 이렇게 진동이 생긴 후에 점점 수렴하게 될 텐데 I 제어를 잘못 사용하면 이 부분의 오차도 다 누적이 되면서 이렇게 오버슈트도 커지고 세틀링 타임도 길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분값을 0으로 초기화한다든지 적분값에 민맥스를 걸어둔다든지 아니면 특정 시기에만 이렇게 적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사용될 수 있고요. 저는 민맥스 정도만 잡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초기화 잘못하고 막 특정 시기에 적분하는 거 잘못하면 더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제어가 사용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아예 아이제어를 사용 안 하기도 합니다. PID 제어 알고리즘을 좀 정확하게 설계를 하려면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근데 전공 지식 없이는 그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시스템을 수식화하는 모델링이란 걸 해야 되는데 이때 고려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드론의 무게, 모터 토크, 프로펠러가 발생하는 추력, 배터리 전압, 축강 거리, 그 외에도 고려해야 될 게 정말 많은데 그걸 다 고려하는 거는 대학 연구실에서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최적의 PID 게인을 구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구한 게인이 한 번에 잘 동작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즉 이론이랑 실제랑은 괴리가 좀 있는 거죠. 이제 본 수업에서는 수학적 모델링 없이 경험적으로만 찾을 건데 이건 또 저처럼 드론을 고정할 장비가 없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실험하면서 찾기가 너무 위험하고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지그를 제작한 거고요. 이제 PID 제어는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것들이 달라지면 제어 코드가 똑같다고 해도 개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랑 똑같은 하드웨어를 쓰고 개인도 똑같은 걸로 하면 거의 비행 성능에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 다 끝나면 제가 개인을 알려드린다 그랬죠. 최대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건 고려하는 게 좋을 텐데, 그래 봤자 배터리 좀 앞쪽에 배치해서 무게중심을 가운데로 맞추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 PID 제어는, 특히 더블 PID 제어는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과정 안 거쳐도 정말 잘 나는 드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PID 제어는 개인이 정말 엄청 중요하고요. 그 개인 구하려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수학적 모델링을 하고 수식 계산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그냥 매뉴얼 튜닝이라고 하는 단순 실험으로 개인 구하는 걸 할 겁니다. 이거의 장점이 수학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있는데 정말 큰 장점이죠. 그리고 온라인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인터넷으로 하는 그 온라인이 아니고, 여기서 온라인의 의미는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실시간으로 개인을 바꾸고 테스트를 하고 또 다시 개인을 바꿔서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외에도 개인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지글러 니콜스는 많이 알려진 방법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키에서 PID 컨트롤러로 검색해 보시면 이 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표는 그 위키에서 따온 표입니다. 그럼 이제 실험적인 방법으로 개인을 구하려면 대체 PID 개인을 높이고 낮추면 제어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알아야 개인 찾는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좀 해놓은 표입니다. 역시 위키에서 따온 표고요. 이 표를 정리하자면, P가 너무 높으면 목표에 빠르게 접근하지만 오버슈트랑 언더슈트가 커지고 많아질 거고요. 반대로 너무 낮으면 아예 목표에 접근도 못할 겁니다. D는 너무 높으면 진동이 엄청 심해집니다. 만약에 비행을 했는데 진동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D 게인을 좀 줄여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낮으면 제동 효과가 줄어들 테니까 외란에 약해지겠죠. I는 너무 크면 이제 진동이 크게 생길 수 있고요. 잔진동이 막 생기는 게 아니고 진동이 크게 생길 수 있고 아예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가 너무 낮으면 미세 오차가 제거가 안 되겠죠. 근데 이 PID가 전부 독립적으로 동작하면 개인 찾기가 좀 쉬울 텐데, 문제는 D 개인을 바꾸면 P의 특성도 막 같이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P 개인을 구해놓고 나중에 D 개인을 추가하면 이전에 구해놓은 P 개인을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개인 찾기가 좀 어렵고, 또 저처럼 테스트 지그가 없으면 개인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피치 축 한 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롤이랑 요의 개념도 똑같아요. 그래서 롤, 피치, 요를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PID 결과가 3개가 나오는 거죠. 그 결과를 내 모터의 방향에 맞게 더하고 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코드를 보시면 이해가 엄청 쉬울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제 설명을 마치고 소스 코드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설명이 너무 길어져 버려서 소스 코드 작성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싱글 PID 제어 코드를 작성을 하고 드론을 지그에 올려서 그 코드로 한번 이제 수평 제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비행이 가능한지도 한번 실제 비행 실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싱글 PID 제어 설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